네, 저희 코너에서도 뭐 자주 다뤄드렸던 그런 섹터긴 한데요. 2차 전지 분야 궁금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오늘 최마의 맞수다는 배터리 다이브 임성균 전문위원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의 BYD가 글로벌 EV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18% 이상 확보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보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분석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그냥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전체 전기차 시장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의 이제 BYD가 한 40%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단순 계산을 하면은 한 1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시장에서 가져가는 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그 중국 내수에 거의 집중이 돼 있고요. 네. 수출 물량을 금년 들어서 좀 늘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20%까지 올리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뭐 구동원이라고 하는 그 전기 배터리와 그다음에 그거를 감싸고 있는 외형과 이걸 모두 이제 중국이 다 만드는 건데 제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BYD가. 네, 보고 있으면은 구동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서스펜션 그리고 또 전장 부품들 네. 퍼포먼스 네, 와, 저 정도면은 야, 이게 뭐 제가 소비자 입장이라면은 구비가 당기더라고요. 네. 구매 욕구가.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점유율이 올라가는구나. 예전에 중국산 그러면은 인식이 굉장히 좀 낮았잖아요. 그랬죠.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세상이 됐다는 생각이 좀 격세지감처럼 다가오던데 맞습니까? 네, 자, 전기차 소형 차종의 매출 증가?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요즘 뭐 캐즘 하도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캐즘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동인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캐즘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 경영학에서 이야기할 때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어떤 상품이 나와서 갑자기 수요가 막 떴다가 그걸 초기에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고 나면 갑자기 수요가 떨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끝나기도 하고 네. 거기서 다시 반등을 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이야기를 붙이려면은 실제로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아도 그리고 개별 주요국 시장으로 보아도 전기차 판매 대수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계속 그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돼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시장이 분명히 늘어난 건 맞는데 이게 중국 중심으로 늘어났어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전기차 시장 규모를 늘리면서 네. 다른 시장의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장을 커버했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땐 거기 들어가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배가 좀 고팠다는 거 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국 시장들이 전기차 판매 대수가 계속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한국만 그 전에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거 정말 안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면 캐즘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 결국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어떤 물건이든지 가장 잘 팔리는 가격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전기차는 그거보다 훨씬 가격 수준이 좀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그래서 다른 내연기관차나 지금까지 팔리고 있던 자동차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그 구매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격의 전기차를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특히 이제 금년은 유럽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내년부터 아마 미국에도 그런 신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판매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배터리 수요를 늘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결국은 그렇게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여기저기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추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선순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용어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구매를 누르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그 캐즘이라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범용적으로는 기피 현상처럼 되잖아요. 뭐 네. 2차 배터리, 충전기, 뭐 화재, 거기에 뭐 폭발 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항공 사고까지 이제 되니까 외계인 막연하게 2차 전지 움직이는 전기차는 기피 현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약간 그렇게 성숙기에 들어간. 예, 정확한 이해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비율이 그냥 내연기관차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 네.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 20여 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한때 노트북에서 배터리 불났다는 이야기 한참 나오고 많이 나왔죠. 네, 노트북 그거 써야 9% 되는 거 오르잖아요, 막. 네. 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진 않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배터리 회사들 그리고 노트북을 만드는 이제는 전기차겠죠. 회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화학적으로 그냥 본다면 이게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들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은 끊임없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네.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이른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얘기를 저희가 많이들 했는데요. 이 혜택 종료가 9월 말로 예정돼 있다고요. 4분기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및 생산 대수에 어떤 그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시는가요? 일단 9월 말까지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9월 말이면은 보조금, 그 구매 보조금이죠. 구매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말하자면 마감 세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9월 이전에 9월 이후면은 이제 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사십시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모션이라는 건 그 뒤쪽에 살 사람들의 수요까지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4분기 그 판매 대수는 3분기보다는 줄어드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건지가 중요한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저가 전기차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많은 회사들이 새 차를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 3만 달러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게 앞으로 미국 시장의 성장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하자면은 그런 거죠. 저기 내연기관 차는 3만 달러대가 많은데 거기는 보조금 안 줘도 잘 사거든요. 네. 이제 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이 좀 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이제 크게 다르지 않네라는 가격 측면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미국의 15% 관세, 이 무역 장벽이 생겨버렸는데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완성차 그리고 배터리 업체에는 또 어떤 영향이 지금 예상이 되시는지요? 일단 자동차 회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대차 그룹의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뭐 전기차나 내연기관차 포함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근데 한 3분의 2 정도는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물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5% 원래 이제 관세가 없었는데 그렇죠. 15%가 올라간다면 그거는 뭐 분명히 영향을 주기는 줄 텐데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그 수입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 미국 이제 현대차 아메리카가 이제 수입을 하겠죠. 네. 수입하는 가격은 우리가 저기 홈페이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판매 가격보다 훨씬 낮다는 거. 보통 뭐 한 60%에서 반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15%가 붙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이라고 한다면 15% 하면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7.5%거든요. 네. 그 요인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많이 그 회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뭔가를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일론 머스크가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또 지목했다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판도의 변화를 또 주게 되나요? 결국은 그 ESS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쯤부터 우리는 ESS 열심히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기에 실제로 ESS 판매가 굉장히 늘었고요. 최근 금년 상반기의 판매량 데이터를 집계한 그걸 봤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가 한 3등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ESS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건 맞는데 결국은 ESS라는 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고 네.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발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 태양광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햇빛이 비치는 시간에만 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밤에는 이거 전력 생산을 못 합니다. 근데 낮에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시간에 남는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밤에 이렇게 풀자 하는 시스템도 있고 낮 시간에도 그런 전력들이 일정하게 그 다른 발전소에서 그 화력 이런 데에서 나온 것처럼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약간 그 흔들흔들 하는데 아. 출력이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런 두 가지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때문에 ESS의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지금처럼 생각보다 전기차 판매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캐즘이라고 하는 정체성 정도 네네. 약간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분명히 돌파구가.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기회인 거 맞죠. 그래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ESS가 생각보다 그렇게 전기차보다 이렇게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보는 그런 전망을 하는 기관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보통 2030년이나 40년 기준으로 전기차 수요의 한 5분의 1 정도로 보는 게 현재까지 제가 본 숫자 중에는 가장 최선의 가장 많은 디맨드 예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ESS 에너지 저장을 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유류의 이제 뭐 탱커 같은 저장 시설이 아니라 전기잖아요. 네. 전기다 보니까 전기를 가둔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부의 로스 방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상식적으로는 네. 그 완벽한 물리적으로 그게 조금 퀘스천 마크다 보니까 약간 갸우뚱거리게 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스마트폰에 충전 떨어졌을 때 쓰려고 네.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배터리팩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커다랗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어. 전력망의 일부로 전력망을 구성하는 한 그 시설로 사용이 된다는 차이가 있겠죠. 네, 공간의 또 저기 효용성이 또 땅이 넓으면요, 뭐 물론 자, 이 기업들은 경영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이게 빠르게 적응을 했다고 좋은 긍정 평가를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 ESS 쪽으로 보강을 강화하는 그런 경영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한국 배터리 산업이 지금처럼 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 너무 전기차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너무 난립을 한꺼번에 한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전기차에만 너무 집중을 했고 그 전기차에서 삼원계에만 너무 집중을 했었던 네. 그러니까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찍어서 이제 그것만 보고 달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상황과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응을 잘 못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한 건 맞는데 네. 이제 ESS도 열심히 하겠다. 근데 ESS의 글로벌 시장은 사실은 LFP가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LFP를 양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고 그건 이제 미국 공장에 셋업을 지금 했고요.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고 사실 유럽 공장에서도 폴란드 공장에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는 일단 시작은 ESS가 아니라 전기차일 것 같아요. 그 르노의 전기차용 배터리 LFP 셀을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게 셋업이 좀 되면은 ESS 프로젝트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인 GM하고 이제 그 합작 공장을 미국에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걸 집어넣냐면 2027년부터 LMR이라고 하는 새로운 케미스트리 배터리를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3원계에서 파생된 모델인데 파생된 기술인데 LFP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3원계보다는 좀 저렴하고 대신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케미스트리를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할 준비를 갖추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전보다는 나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또 CATL의 리튬 광산 얘기,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하는지, 광산 개발권에 대한 제한이 만료가 되니까 감산을 하고, 광산 폐쇄를 하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또 국제 시세가 중국에서 좀 들썩거리고, 국내에는 관련 기업들이라고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관련 기업이 얼마나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인지 네. 사명은 리튬을 막 달아가지고 기업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연관성이 그렇게 높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로 리튬을 생산하는 그리고 생산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리튬이란 이름을 단 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그런 회사들이 자회사로 상장은 돼 있지 않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네. 자기네 회사 이름에다 리튬 이렇게 단 회사들 많이 있고요. 원래 이제 다른 쪽 자원을 개발하던 회사들이 네. 리튬을 생산하기 시작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은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국의 경우 최근에 이제 CATL이 광산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동이 중지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광산이라는 게 면허가 있답니다. 그렇죠. 몇 년 동안 이제 채굴해도 됩니다라는 거를 정부에서 면허를 받고 그게 이제 끝나면은 그 무렵에 다시 연장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연장하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 그 CATL이 가지고 있는 광산의 면허가 거의 끝나가나 봐요. 그래서 그 면허 연장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예전처럼 잘 안 되나 봐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리튬 생산 그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개입이 본격화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러면 리튬 가격 올라가겠네? 그럼 좀 빨리 사놔야겠네?라는 분위기가 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게 장기 트렌드인지는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국 정부가 어떤 수준이든 개입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주가 반등이 좀 있는데 ESS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크고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결론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최고로 안 좋았던 시절은 이제 벗어나서 다시 조금씩 그 우상향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요. 수익률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 말고 ESS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아이템인 건 맞는데 모든 회사들이 LFP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보면서 어떤 회사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투자 전략을 좀 들어봤고요. 게임 체인저가 과연 누가 될까? 누가 되는 겁니까? 게임 체인저는 그러면은 타이틀은 이렇게 나갔는데 게임 체인저는 준비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회사. 다양한 기술들을 또 사업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균 전문위원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